대신 칼을 들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시, 서, 화, 각이 피워내는 동양 예술의 꽃, 전각. 전에는 문인들의 글씨와 그림의 낙관으로 많이 쓰였지만 오늘날에는 그 자체가 예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돌에 꽃을 피우는 작업으로 불리는 전각예술의 거장 한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전각예술가 공제 진영근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딱 마주하면서부터 예술가의 풍모가 아주 물씬 풍기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전각 예술가라고 저희가 소개를 드렸거든요, 선생님. 근데 전각하면은 이제 저희가 아는 도장, 인각 이런 거랑은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다른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각은 이런 것이다. 이런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정각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 도장이 정각입니다. 네. 단지 이제 전서로 새긴다고 해서 전각이에요. 아, 전서. 그 전서라는 것은 새길 전자 전서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새기는 데 쓰였던 그 문자로 다시 새긴다고 해서 전각이에요. 아, 그래서 네. 이제 그것이 오늘날 그 문인들이 쓰던 그 서화용 전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감상용 전각을 거쳐서 요즘에는 이제 그 사람의 신빙을 표시하는 그 인장이라는 단계까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도장이 곧 전각인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전서로 새긴다 해서 전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한자의 서체 중에 전서, 예서, 행서, 초서 이때의 전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 예, 해, 행, 초, 오체 가운데 가장 먼저 쓰였던 글자가 전서입니다. 아, 이게 저희가 전서, 예서, 행서, 초서 이거 들어는 봤는데 딱 전서 잠깐만 어떻게 생긴 글자였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 다른 서체와 비교했을 때 그 전서의 특징은 어떤 건가요? 전서는 일단 일반인들이 보기가 난해한 네. 좀 꾸불꾸불한 글자이거나 네. 그림과 같은 글자입니다. 그림처럼 우리가 처음에 문자를 만들어낼 때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 물체를 보고 그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문자로 쓰던 것이 곧 전서죠. 네. 예. 그러니까 약간 글자의 형태보다는 약간 그림스러운 느낌, 도형스러운 느낌. 그렇게 저희가 그냥 짐작을 해도 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 그것이 변해가지고 필리성을 이제 따라서 네. 예서, 그 다음에 해서라고 해서 정자체, 네. 그리고 좀 빨리 쓰는 행서체, 네. 그 다음에 초서 이렇게 발전해 왔던 거고요. 아. 그래서 어떤 전서하면은 그 그림과 같은 글씨를 네. 전서라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론을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전서는 해서 이전의 상형 문자를 통칭해서 전서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그 전각이라는 게요. 이걸 예. 하려면 사실 손기술만 아주 뛰어난다고 되는 게 아닐 것 같은 게 그 한자 자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갖고 있어야 이게 작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문자는 각자 만들어진 제자 원칙이 있습니다. 네. 나무 목자면 나무 목자, 물 숫자, 쇠금자 각 자마다 네. 만들어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구부려서도 안 되고 무턱대고 잘라서도 안 되고 단지 중요한 거는 이 문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네. 제자 원리에 입각해서 약속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를 주면서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전각예술이죠. 아, 야, 그 말이 참
근사하네요. 약속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그 표현을 해나가는 문자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계라고 합니다. 네, 글이라고도 하고 계라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네, 우리는 이렇게 쓰자고 하는 약속을 어긋나게 변형시킨다든가 왜곡시켜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각예술이라는 것은 문자의 기원을 절대 모르고서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예술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요즘에 뭐 미술이나 디자인 전공을 하고 그 수제도장 작업하는 그런 분들 많던데 전각과는 좀 확실히 구별이 되는 작업이네요. 그거는. 전혀 다른 그렇네요. 분야죠. 예. 자, 공제 진영근 선생님 하면요. 전각하시는 분들 사이에 전설처럼 전해지는 작업이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 책은담 전체를 새기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야, 이거 이 작업이 어마어마한 작업이었을 텐데요. 예, 제가 1990년경에 시작을 해가지고 네. 98년에 완성을 한 심각 책은담인데요. 네. 우리 명철 보신의 도를 얘기한 심각 책은담 12,611자를 12,611자를 돌에 새기고 네. 그것을 출판을 하고 그걸 전시를 하고 나서 네. 제가 하루아침에 머리가 백발이 되고 그런 사연이 있는 작품집이 책은담이고요. 그래서 저는 책은담을 새기면서 모든 기운을 다 써가지고 기진맥진해서 네. 머리가 백발이 된 나이가 41살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저희 은문이신 석도련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예는 극히 드문 일이다. 그러게요. 드문 일인데 일본에서는 어쩌다 그런 경우를 내가 목도한 바가 있었는데 그거는 자기 한계를 뛰어넘은 증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진짜 그냥 이야기 속에서나 들었을 법한 건데 제 눈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 선생님께서 직접 그런 경험을 하셨다니까 와 진짜 얼마나 공을 들이셨고 그냥 나의 어떤 삶 전체를 몰입하셨는지 짐작을 정말 살짝이나마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로 그냥 백발의 그런 상태로 계속 계셨어요? 처음에 백발이 될 때 네. 원형 탈모라고 네. 이렇게 동그랗게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고 빠진 자리에 흰머리가 나더라고요. 네. 그 과정이 거리만 1년 정도 이렇게 쭉 빠지고 나고 하다가 그리고 한 1년 경과에서는 다시 또 흰머리가 또 빠지면서 동그랗게 빠지면서 흰머리 빠진 자리에 다시 검은 머리가 나더란 말이에요. 어머나. 그때 당시에 눈썹이 하얗게 되고 네. 수염이 하얗게 돼가지고 흔히 백미라고 하죠. 백미. 예, 그렇죠. 하얀 저는 눈썹이 예. 하얗게 들 때, 야, 이제 한 소식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백미가 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도 있었고요. 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기진맥진했다가 그 기진맥진으로부터 다시 기운을 되찾아가지고 네. 검은 머리가 됐고 지금까지 검은 머리로 머리만 좀 빠졌을 뿐이지 검은 머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야, 예. 정말 모든 기운을 다 쏟으셨고 그리고 나서 다시 기운을 회복하셔서 컨디션을 회복하셨고 와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 하셔서 작업을 하셨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전이 참 많아요, 선생님 종류가. 근데 그 수많은 고전 중에 책은담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독학자습을 했기 때문에 네. 동양고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없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책은담 하게 되면은 유교, 불교, 도교를 넘어선 그야말로 그런 것들을 전부 총체적으로 모아놓은 명철 보신의 도를 엮은 책이에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처세술이라든가 네. 얄팍한 처세술이 아니고 좀 고상한
그러면서도 그 외롭고 또 고독하고 쓸쓸함을 충분히 달래주는 그런 그 좋은 친구였었어요. 그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보수동이라고 헌책방 골목을 헤매다가 우연히 만난 그 책은담을 그 한동안 그 읽다가 이거를 돌에 한번 새겨서 한번 남겨보자 해가지고 시작했던 겁니다. 예. 그러셨군요. 수많은 고전 중에 책은담을 택하신 이유는 나의 어떤 쓸쓸함을 달래주는 친구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돌이라는 곳에 거의 9년을 소요해서 한자 한자 새기셨습니다. 진짜 전각을 행하시고 전각을 대하시는 그리고 삶을 대하시는 진영근 선생님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창배의 소리로 경기 잡가 바위 타령 듣겠습니다. 배고파 지어놓은 밥에 리도 많고 돌도 많다. 리 많고 돌 많기는 이미 안 계신 탓이로 다 그 밥에 어떤 돌이 들었느냐. 초볼루 세문안 거지바위 문턱바위 동굴바위 너럭바위 치마바위 감투바위 뱀바위 구렁바위 독사바위 행금바위 중바위 통교로 북바위 갓바위 동소문박 듬바위 자문박 부침바위 해군대로 결단바위 승가절 쪽돌이바위 용바위 신선바위 부처바위 피룬대로 삿갓바위 남산은 꾀꼬리바위 벙바위 괴바위 남문박 잠바위 우수제로 두텁바위 이태원 녹바위 흔다리 땅바위 모화관 호랑바위 선바위 길마제로 말목바위 감투바위 서호정 용바위 골바위 둥구제로 배꼽바위 말굽바위 밭바위 안바위 할미바위 숫돌바위 한마바위 애우개는 글바위 너분바위 쌍용종 그좌바위 홍학정 벼락바위 삼계는 벙바위 고양두 벙바위 양천은 허바위 김포로 돌아 감바위 통진 붉은 바위 인천은 석바위 시흥운문산 누독바위 형제바위 삼신바위 과천 관악산 연부람 연주대로 시수바위 문바위 문턱바위 수원 한나루 영웅바위 돈종바위 금바위 광주는 서성바위 이천은 곤지바위 음주군 안질바위 여주 흔바위 양근은 독바위
황해도로 나려 금천은 실바위 연안 건들바위 성병풍바위 동설령 새남 찌꺽바위 과줄바위 황주는 쪽돌이바위 표양가명 장경문안 쇠바위 덕바위 서문안에 안장바위 웃바위 서강에 수나는 실바위 숙천은 허바위라 도로올라 한양서울 경태절 법당 앞에 개대바위 서강의 농바위 같은 돌멩이가 하얀 흰밥에 청대콩 많이 까둔 듯이 드문 듬성이 박혔더라. 그 밥을 겉목을 치고 이를 쑤시고 자세히 보니 연주문 돌기둥 한 쌍이 금리바위들 박혔더라. 그 밥을 다 먹고 나서 누름밥을 훑으려고 소뚜껑 열고 보니 해태 한 쌍이 엉금엉금. 문화시대 김경란입니다. 오늘은 동양예술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전각 분야에서 이 시대 최고의 거장 가운데 한 분으로 꼽히시는 공제 진영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책은 다음을 아까 돌에 새기셨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전각할 때 재료는 보통 돌인 건가요? 어떤가요? 예, 보통 경우에는 지금은 돌로 쓰고 있습니다. 예. 돌과 나무로 쓰고 있는데 원래는 금, 은, 그래요? 그리고 동. 정각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는 신빙을 표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과거에는 옥새, 어떤 관인 이런 것들은 뭐 금, 은, 동이었었죠. 네. 그다음에 구리. 그러다가 명나라 때 문팽이라는 사람이 돌에다가 새기는 법을 개발해가지고 서화인들이 쓰는 이 정각은 네. 90%가 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나무, 대나무 뿌리, 심지어는 상아, 우각이라고 해서 솥불, 또는 물솥불 등 다양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단한 물건들은 다 정각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네. 근데 선생님 이게 되게 좀 너무 몰라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돌이 이렇게 뭐라지 부러지거나 이렇게 부셔졌을 때 보면은 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돌에. 예. 근데 전각하실 때 그 결이라는 게 좀 어떤 것들은 잘 이렇게 부서지고 어떤 것들은 진짜 지나치게 단단하고 좀 돌도 그 단단함과 이 차이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뭐 애로사항 같은 건 없나요? 작업하실 때? 이제 우리 같은 도인들은 네. 도인이라는 건 칼도자 도인이에요. 네. 우리 같은 도인들은 돌을 보면 대략 짐작이 다 돼요. 거기에는 물론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적당히 긴장되어 있는 돌이 최상급이지만 그렇죠. 경우에 따라 너무 단단해도 안 되고 맞아요. 너무 여물어도 안 되고 네. 그래서 돌의 종류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전황석에서부터 계열석이라고 해서 닭피처럼 생긴 문양이 있는 돌이라든가 네. 이런 돌들은 가격도 보석을 등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남도 해남 지방에서 나온 해남의 옥매산돌 오직 그 돌만이 정각 재료로서 가능합니다. 이거는 정으로 찍는다거나 부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칼을 가지고 네. 손으로 새기는 것이 정각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해남성만 유일하게 정각돌로 쓸 수 있는데 네. 그나마도 이제 거의 소진돼 가지고 지금은 99%가 중국에서 수입해온 돌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각이 새겨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그 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찍힌 모양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봤던 거는 거의 다 붉은색의 예. 정각의 그 모양이 찍힌 붉은색 그 작품을 본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 정각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그 붉은색을 그 에너지의 색이고 그래서 붉은 대륙이잖아요. 네. 상스러운 색으로 씁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불타는 정열의 색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도장을 찍을 때 뭐 검은색으로 찍겠습니까? 물론 뭐 다양한 색이 요즘에는 있어요. 네. 파란색도 있고 금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쓰는 거는 그 붉은색, 붉은색 그래서 인주라고 하죠. 네. 그 도장인자에다 붉을 주자 인주로 찍는 것이 보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것이 있지만은 붉은 것을 찍게 되면은 잘 보이고 네. 또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게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그 바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대단히 특히 그 글씨를 쓰거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요. 네. 글씨라는 것은 검은색과 낙관의 붉은색의 조화. 검은색은 맹목적 의지의 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붉은색은 불타는 정열이고 흰색은 순결의 색이잖아요. 종이는. 네. 네. 그런 의미를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야,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전각이 찍히는 그 붉은색의 이유를 여쭤보다가, 글씨, 검은 글씨의 의미도 들으니까 되게 근사한데요? 맹목적 의지의 색? 예. 근사합니다. 저도 그 말을 쓰면서 네. 자신이 굉장히 뿌듯해했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고요. 와, 진짜요? 예. 진영근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좀, 다양한, 시도와 실험들을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적인 실험뿐만 아니라, 글과 그림에서도 현대적인 시도를 좀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한글 작업도 하고 계시다고요. 예. 저는 서예의 원류는 그 한자로부터 비롯되지만, 네. 우리 한국 사람이 한글을 모르고 한글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조형적 어떤 그 미감으로 보면은 한자가 조금 더 위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한자의 그 획수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한글은 이제 획이 단조로운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예적 표현으로 보면은 다소 좀 떨어진 감이 있으나 거기에서도 그 미감을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형적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표현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에 일찍이 전착을 했었고, 그래서 그 전착한 한글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공헌을 해야 되는데, 예술이라는 거는, 예술이 뭐예요? 예술이 그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 폰트를 개발하고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폰트로 좀 개발했으면 하는 의사를 제시해온 분이 계셔서 제가 그 한글을 돌에 갈아가지고 정각으로 새겨서 네. 6가지 글씨체로 다양하게 새겨가지고 그거를 그 각각 그 4가지 형태로 변형을 줘서 네. 육체 24종의 한글 폰트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누구든지 시중에서 제 글씨를 사서 네. 사용할 수 있는 지가 벌써 한 10여 년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또 다양한 어떤 글자 작업도 하시면서 이제 새기는 내용도 정말 다양하게 새기세요. 앞에서 이제 책은담 이야기는 드렸는데 이런 동양 고전은 물론이고 불교 경전, 김수환 추기경 어록 이런 거 다 새기신다고요. 서예를 하면서 정각을 하면서 네. 좋은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자 할 때 예를 들면 아까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신 날 네.
그 스테파노라고 하는 그 세례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도 그날 저는 제 자신을 세례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 스테파노라고. 네. 왜냐, 스테파노 그 추기경님처럼 그런 삶을 내가 살 수는 없겠지만 그분을 존경하고 흠모하면서 그래서 그분의 어록을 새기고 쓰고 혹은 뭐 괴테라든가 심지어는 헤세 네. 혹은 뭐 니체 네. 니체는 말했다 뭐 고난은 항해하는 자의 벗 뭐 이런 좋은 글씨들 글귀들을 네. 그 작품화하는 거죠. 그래서 뭐 꼭 책은단뿐만 아니라 노자, 맹자 뭐 등등의 동양 고전과 또 유교, 불교, 도교 또는 힌두교 혹은 뭐 종교를 초월한 그 일반인들이 들어서 좋고 또 귀감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새긴다.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서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전각이라는 용어를 개인적으로는 심각이라고 씁니다. 마음 심자 새길 각자. 예, 그렇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에게 주창하거나 전각이라는 용어가 뭐 어쩌다거나 그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오직 나만이 쓰는 용어는 심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어떤 마음으로 작품을 대하시고 작품 활동에 임하시는지 알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소재, 다양한 기법의 전각들로 이제 여러 차례 전시회도 여셨는데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았다고요? 저는 이제 2005년도에 그 독일에 가면은 네. 프랑크푸르트 북메세라고 국제 도서전을 매년 10월 달에 개최를 합니다. 네. 그 해는 그 우리나라가 그 주빈국이 됐었고요. 주빈국관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네. 그 주빈국관에서 그 별도의 부스를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그 책도장, 네. 책에 찍는 장서인을 새겨가지고 그 현장에서 시연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팔고 그랬는데 뭐 그 대표적인 인물로 그 요시카 피셔라고 녹색당 장수 네. 그런 분들도 와서 새겨가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속된 말로 돈을 좀 벌어서 내 생애 최초로 그 유럽일 때 그 여행을 약 한 달 동안 경비로 다 쓰고 와. 돌아와서 윤자로 쓴 사실이 있습니다. 아. 윤자라고 하면 네. 어떤 그 작가가 네. 그 작품을 만드는데 쓰는 자금, 아. 뭐 속된 말로 작품값 이런 게 아니고 네. 윤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윤자는 그걸 받아서 그 다음 작품을 만드는 비용으로 쓴다고 해서 예. 윤택할 윤자에다가 재물자자 윤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의 창작 활동을 위한 그렇습니다. 기본 자금으로 쓴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야, 근데 좀 멋있는데요, 선생님? 거기서 딱 벌게 된 돈으로 유럽 여행을 한 달을 쫙 하시고, 그래서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눈에 담고 느끼고 오셨겠어요. 또 그 폭넓어진 마음으로 마음을 새기는 작업을 또 하셨을 거고요. 야, 그렇습니다. 삶의 깨달음을 글과 그림에 담아서 전각 예술의 한 경지를 이루신 전각가 공제 진영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도인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어요. 칼을 다룬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전각의 세계에는 어떻게 하다가 접하게 되신 건가요? 좀 만감이 교집하는 질문입니다만은 네. 제가 그 1974년 2월 14일 날 밤 7시 28분에 전라북도 남원 고향을 떠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역에 내려서 이 거리 저 골목을 헤매다가 밥 얻어 먹기 위해서 경기도 안양에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그 도장을 파게 됐어요.
그 길거리에 보면은 시장이나 이런 육교 같은데 그 목도장 500원 이렇게 써붙여놓고 파는 거 보시지 못했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하다가 그 밥벌이를 하면서 도장을 새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도장을 새길 것인가가 이제 고민하게 되죠. 더 좋은 도장을 새기기 위해서 보니까 글씨를 제대로 알면은 그 서예를 모르고서는 좋은 도장을 새길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독학자습으로 서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서예 원류를 쭉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그림이 나오게 되고 네. 그래서 그 서화 동원이라고 그래요. 서와 화는 네. 뿌리가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좋은 글자를 배워가지고 그것을 돌이나 나무에 옮겨서 그걸 새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밥 얻어 먹기 위해서 그 도장 파다가 전각을 알게 된 거죠.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지금 청취자분들은 목소리만 들으시지만, 저는 이제 선생님 마주 뵈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다 보니까, 이 얘기 하시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시는 표정을 제가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독학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다, 글씨든, 그리고 더 들어가니까 그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독학으로 공부하셨는데도, 뭐 서예대전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수상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력을 좀 보니까 관련 단체에서 중요한 직책도 많이 맡으셨는데, 그런데 이걸 다 관두셨어요. 뭐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 이제 독학자습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내 공부의 깊이가 뭐 어느 정도가 되는지 뭐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 공모전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서예대전 여기다 출품을 했는데 그 어떤 분이 심사를 해가지고 제가 그 최고상을 받은 바가 있었어요. 네. 그것이 1991년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제 협회 그 일을 하는 기회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서예협회 뭐 이사, 한국서예협회 경기도 지부장, 또 한국현대서예문인화협회 이사,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한국정각학회 감사, 와.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거 뭐 빛 좋은 개살구라고 명예만 화려하지 아무 실속도 없이 떠도는 그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벼슬이나 노리는 사람이 돼 있더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2003년 3월 29일 날부로 아까 말씀드린 모든 그 서단의 명예를 다 던지고 네. 다 사표를 쓰고 한날 한시에 네. 그리고 이제 실패한 가장의 방황 어디로 갈까나라고 하는 전시를 인사동에서 마치고 네. 그래서 자금을 마련해서 그리고 지리산으로 갔다가 부산 뭐 그다음에 저 산천골 시천마을 그리고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청계골에 있는 겁니다. 선생님에게 시간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왜냐면 서울로 올라오던 그 날, 시, 분까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그때 내가 큰 결심을 했던 그 날들을 그 숫자들을 다 머리에 담고 계시는 걸 보니까 문득 여쭤보고 싶어졌어요. 그거는 저에게는 그 유별난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14살 때 어머니를 잃고 네.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집은 집이 아니죠. 그래서 그 버티다가 뭐 소위 그 출가를 하는데 수량을 하는데 그 날짜 시간을 잊어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저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의 그 내 의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확연하게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거는 돌에 새긴 것처럼 잊어지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단을 내리는 순간의 그 날짜 네. 이런 것들은 뭐 더군다나 잊을 수 없는 날짜들이죠. 그만큼 그 의지를 담아서 행동했던 것이지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행동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 내 마음에 돌에 새긴 것처럼 그 결단의 순간의 그 시간의 시각이 그렇게 가슴에 명징하게 남을 수 있는 것은 문득이 아니라 그 길고 긴 고뇌의 시간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것들 그 마지막 그 마침표를 찍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남아있는 것 예,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예,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군요.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여러 곳에서도 이제 강연 활동도 좀 하시고요. 제자들에게 참 뭐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저는 뭐 한때 그 대학도 강의도 하고 대학원 강의도 하고 네. 또 저희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강의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하고도 있고요. 네. 즐겁게 하라, 예, 즐겁게 하라. 네. 오로지 즐겁게 하고 즐겁지 않으면 그만둬라. 이 글씨를 쓰거나 정각을 하고 그게 즐거우면 하고 즐겁지 않으면 그만두고 즐거운 일을 찾아가라. 저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결심이 섰으면 애설 상인동이라. 눈을 사랑했으면 얼어 죽을 각오를 해라. 얼어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 어떻게 눈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즐겁게 하되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해라. 그리고 진실해라. 진실하고 진실했으면 망해도 망한 게 아니다. 거짓 부리고 유선 부리다가 망하면 억울하지만 진실하고 망한 건 억울하지도 않다. 바로 그것이 제가 늘 주창하는 내용입니다. 아, 지금 그 얘기 하셨잖아요. 눈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눈을 사랑한다면 얼어 죽을 각오를 해라. 눈을 사랑하기로 해놓고 따뜻하길 바란다면 눈을 사랑할 수 있겠냐. 아,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왜 다 가지려 할까요? 그쵸? 그러니까요. 좋은 거는 좋은 거고 편안한 건 또 편안해야 되고 가지고 싶은 건 가져야 되고 뭐 하나 내려놓거나 포기하려 하지 않다 보니까 인생이 분주해지고 굉장히 뭐가 주렁주렁 매달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본질이 어디 있는지도 찾기도 힘들어지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흐려질 것 같은 느낌. 진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뭔가 인생의 가지치기를 하면서 내가 좀 내려놓고 떨칠 것들은 떨치고 포기할 것들은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과연 될까 싶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런 시간이네요. 예. 선생님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슴에 품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금방 그 질문하신 말씀 그대로 네. 저도 그래요. 꽃은 그 나무를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모든 그 허욕이라든가 세상 명리에 대한 그 끌림 같은 건 다 버리고 그저 묵묵히 닥치는 대로 그 필요한 것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1차적으로 우선 금년 여름에 제 그 61년 정각 인생, 강납 45년의 인생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인사동에서 그 갤러리 초대전을 받아서 정각 예술의 총 정리해서 오직 정각만 네. 전시를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보여줄 계획을 1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도요, 선생님, 많은 것들이 좀 명료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어떤 선생님의 철학과 삶을 대하시는 태도가 아마 이 작품 속에 녹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보겠죠.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예술을 마주하는 게 또 우리들의 행복일 테고요. 그렇죠? 예. 정말 보내드리기 싫을 만큼 더 네. 얘기를 듣고 싶을 만큼 되게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각 예술을 대표하는 명인 공제 진영근 선생님과 함께 아주 뭐랄까요? 깊이 있고 뭔가 많은 것들을 다 묵직한 삶의 묵직함이 묻어나는 그런 이야기들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